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도 텔아비브에 수백 발의 로켓, 박격포 등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치솟아 올라와서 요격작전에 나섰는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어떤지, 또 이게 우리 한국하고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국방혁신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게 됐죠. 그 국방혁신위원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까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군이 전 세계 서방 선진국 중에서 가장 탄도탄 피습 위협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탄도탄에 대한 요격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했다라는 건데 황당하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 안보는 물론 또 경제는 물론 전 세계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지금 미국 대선 후보들이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또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동안 탄도탄 방어 훈련을 시뮬레이션으로만 해왔던 군이 실제 탄도탄과 실제 요격탄을 동원한 실사격 요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작이 많이 늦은 만큼 이제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군이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 주도로 표적탄을 활용한 탄도미사일 실제 요격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2025년부터 이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고 군 당국이 5월 12일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군은 탄도탄 요격 훈련을 시뮬레이션 기반 모의 훈련으로 대체해왔으며,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팩3는 미국 본토에서만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 때문에 국내에서 훈련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또 팩3 도입 국가들이 순번을 정해 미 본토에서 실사격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 차례가 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때문에 군 당국은 미국에서 동일기종 팩3의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미군 실사격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팩3의 요격 신뢰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전략화된 천궁2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 군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모사할 수 있는 탄도탄 표적 시스템이 없어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탄도탄 요격 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패트리엇과 천궁2 등 요격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사격 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은 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실제 대응 능력 검증과 현실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지적되면서 실사격 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공군은 구체적인 훈련 개념과 방식, 절차와 표적탄 획득, 요격체계 훈련 방식 등과 훈련을 위한 추가 미사일 구매 등을 검토해 2025에서 29년 국방 중기 계획에 해당 예산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인데요. 북한의 위협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우리 군도 탄도탄 실제 요격 훈련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천궁 또 팩3 이런 요격 자산이 있는데 한 번도 탄도탄 요격 실험을 안 해봤다라는 놀라운 기사인데요. 자, 그래도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못한 이유는 팩3의 그 구매 조건 때문입니다. 팩2까지는 요격 실험을 자국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우리 한국 공군의 팩2, 패트리어트2 미사일이 이렇게 사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팩3는 보안 문제 때문에 오직 미국에 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우리 순서가 안 왔다는 건데, 저는 우리 순서가 안 온 건지 아예 이 테스트 신청을 안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 일본 자위대는 벌써 2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신청을 했나? 이거 한번 검증해 볼, 즉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팩3는 그렇다 치고 2021년 우리가 천궁2를 실전 배치했으면 그거 가지고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년 지났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실사격을 해보자라고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기가 막힌 거죠. 그건 전 정권 치하의 군에서 탄도탄 요격, 탄도탄을 왜 요격 실험을 해? 비싼데. 수십억 하는데. 아니 북한에서 탄도탄 날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왜 우리에게 미사일 쏴? 너가 지금 지금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 거야? 라고 할까봐 말도 못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차죠. 그러면 천군군 뭐하러 만듭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탄도탄 이 모의 표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현무2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 탄도 빼고 쏴야죠. 쏴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또 이런 거 현무2 있는 거 그것도 아까우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국내 개발 또 표적탄 국내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또 하세월로 또 가는 거고 방산업체 이런 것까지 숟가락 얹지는 말기 바랍니다. 빨리 탄도탄 요격 실험에서 우리 국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벌써부터 상호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검사와 배심원단이 27년 전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범죄자 낙인을 찍은 직후에 이번에는 공화당 측이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차이나 게이트를 폭로했습니다. 누가 다음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국제정세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어서 미국 대선에 벌써부터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가 중국으로부터 최소 $1,000만 이상의 돈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 기록과 문서가 확보되었다고 미 하원 감독책임위원회가 현지 시각 5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책임위원회는 지난 1년 여간 조사한 조사 기록을 발표한 기자회견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 본인과 동생, 아들 등 일가 12명이 중국으로부터 최소 $1,000만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불법 자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 동생과 아들 등이 세계 각국에 설립한 PF 컴퍼니를 통해 흘러들었는데요. 위원회 측은 중국 공산당과 국가안전부, 중국 국영기업 등의 자금이 중국 일반 기업과 루마니아 기업 등을 경유해 바이든 일가의 24개 PF 컴퍼니로 유입된 금융기록 물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F 컴퍼니로 유입된 자금은 다시 바이든의 아들과 동생 등의 개인 계좌로 분산 입금되었는데요. 코모 위원장은 바이든 일가가 부통령 재직 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유럽 각국에서도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 주도로 이루어진 이 조사가 허위 날조라면서 공화당이 트럼프의 성추문 사건 패소를 덮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코모 위원장이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서둘러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것이 전날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진 캐럴 사이의 성추문 사건을 덮기 위한 목적이라며 위원회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패소하며 원고에게 $500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해 성인 생존자법이라는 법을 제정했고 이 법 제정 직후에 진 캐럴은 자신이 과거 백주 대낮에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내년에 상하원 선거와 대선을 모두 치를 예정이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여야의 정치 공방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그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국제정세의 요동이 불가피해 우리 정부도 두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모두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 선거가 내년 가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 서로 뭔가 공작을 통해서 흠집을 내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련한 어떤 그 재산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플라스마 홀딩스 문제 이런 거 많았죠. 부통령 재직 시절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이렇게 전용기를 이렇게 가족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헌터 바이든이 중국에서 막 사업이 엄청 잘 되고
브라스마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이름만 사회 이사를 걸어놓고 100만 달러씩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 기록.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로 중국에서부터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본인 그리고 본인의 동생 그리고 아들 뭐 이렇게 계좌로 12명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게 1000만 달러 이상이다. 그 금융 기록 통장 다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펀치가 날아오냐? 이제 펀치를 먼저 민주당이 때렸기 때문이죠. 바로 이 내용인데, 이 사람입니다. 이 진 캐럴이라는 여성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이가 3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995년인지 96년인지 이 사람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시기에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 이 피팅룸, 의류 매장에 가면 이제 옷 갈아입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신을 폭행했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만 나는 싸워서 3분에 걸쳐서 싸워서 나를 지켰다. 그래서 강간당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강간당했다고 다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뭐 강간을 하려면은 또 판결을 내려면 증거, 정황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없죠. 트럼프는 기억 못하겠다. 난 누군지도 모르겠다. 간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두들겨 맞았다. 페미니스트예요. 그냥 추측건데, 아니 백화점 그 피팅룸에서 강간을 한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뭐 서로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제가 봤을 때 페미니스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아니죠. 뭐 거기에서 뭐 굉장히 트럼프를 욕하면서 이를테면 어떤 그 여성 우월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페미니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한 논쟁 끝에 뭐 어떤 그 손이 날아갔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강간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자신도 강간 안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뉴욕주에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바로 성인 생존자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만든 직후에 다시 고소를 한 거예요. 나 강간 당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공소시효도 없고 증거 없어도 피해자의 증언이면 유죄가 성립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기가 차죠? 그러면 뭐 1940년대 또는 1800년대 노예, 나 노예로서 나는 뭐 너무나 많은 폭행을 당했으니까 나 고소한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 좌파들이 동학혁명까지 4.3이다 뭐다 전부 끄집어내서 하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 없어도 그냥 피해자가 증언만 주장하면 된다. 그러면 유죄다. 해가지고 지금 뉴욕주에서 그 법을 만들고, 거기는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의회가 전부 민주당이니까, 그렇게 해서 뉴욕주에서 고소가 들어가서 뉴욕주에서 판결을 유죄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성폭행 혐의는 기각. 그거는 뭐 증거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추행, 그리고 명예훼손, 폭행. 명예훼손은 뭐냐? 저 웃긴 여자 아니야.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나 자기도 모르는데. 그랬다고 이제 명예훼손. 그렇게 해서 500만 달러. 저는 이 500만 달러로 인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더 결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방 먹으니까 다시 반격탄해서, 야, 너 중국에, 루마니아에, 또 우크라이나에 이만큼 돈 받아 먹었잖아. 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 까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누가 되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 동북아 정세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상정해 놓고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가면서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미 외교 정책을 미리 시나리오를 수립해 놔야 되는데, 여태까지 활동했던 사람, 기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빼고 해야 됩니다. 왜?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동맹이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그게 기존 학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이든 돌아와서 동맹이 중동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나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서 젊은 정치 외교학자들 좀 불러서 그 중에 생각 오른쪽으로 똑바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서 시나리오 좀 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로 중동의 정치적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각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로켓이 이스라엘로 발사됐는데 정작 로켓 공격을 받고 있는 도시에서 락 콘서트가 열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이슬라믹 지하드의 이스라엘 공격에 맞서 대규모 보복 작전을 진행 중이며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 거점을 공격해 지휘관 4명을 포함한 25명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현지 시각 5월 11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현지 시각 11일 브리핑을 갖고 10일과 11일 사이 469발의 로켓과 박격포탄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도시에 떨어져 민가에 피해를 준 포탄은 단 3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과 박격포탄 469발 가운데 107발은 가자지구 안에 떨어졌고 29발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바다에 떨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은 국경을 넘은 333발 중 156발이 도시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이언돔과 데이비드 슬링을 이용해 153발을 요격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가 발사한 로켓은 과거 사용되던 가삼 로켓과는 차원이 다른 고성능 장거리 로켓이었는데요. 이들 로켓 가운데 상당수는 가자지구에서 직선 거리로 60km 이상 떨어진 텔아비브로 향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텔아비브 방향으로 200발 가까운 로켓이 발사된 5월 11일 텔아비브에서 무려 4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 락 콘서트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로켓 공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락스타 아이브 게페는 텔아비브 하야라콘 파크에서 열린 콘서트를 강행했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콘서트를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안전 문자를 통해 공습 경보가 울려졌을 때 모두가 움직이면 압사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10분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으라 라고 안내했는데요. 실제로 이 콘서트는 아이언돔이 적 로켓을 요격하는 실전 상황을 배경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콘서트 주인공인 아비브 게페는 그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묵시킬 수는 없다라며 이스라엘 군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는데요. 수백 발의 로켓이 날아와도 국민이 안심하고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군 당국은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동영상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일단 이 가자 지구에서 수백 발이 날아오는데 그걸 요격하는 요격 장면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어마어마하게 뭔가 불꽃이 하늘로 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번쩍번쩍번쩍하죠. 이게 바로 요격이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하늘로 솟구치는 탄들이 전부 번쩍번쩍. 이 말은 올라가는 탄들이 다 요격에 성공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전과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로켓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란이 이제 직접 지원해줘서 이렇게 큰 로켓을 가지고 긴 사거리를 때릴 수 있는데 이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단체는 이란의 직접 지원과 컨트롤, 통제를 받는 단체랍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이란이 심어서 이스라엘을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로켓 469발 쏘았고 그 중에 이제 자기네들 영역에 107발이 떨어졌고 또 바다로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국경을 넘어서 333발이 날아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사막이나 이런데 위험하지 않은 곳에 떨어져서 놔두고 도시로 날아오는 게 156발. 그걸 이제 대상으로 요격에 나서서 그 중에 153발 요격했다. 이겁니다. 자, 가자 지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죠. 예루살렘이 수도 아니고 텔아비브죠. 텔아비브까지 61km인데 이걸 이제 날린 거예요. 로켓으로. 그러면서 콘서트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콘서트 허가 안 해주겠죠. 지금 이제 로켓 공격 날아오는 그 시점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해준 겁니다. 물론 뭐 콘서트를 한 게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콘서트에 갑니다. 왜? 다 막아줄 줄 알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콘서트 가서 이 완전히 개활지에서 여기 탄도미사일 한 방 떨어져 버리면 이거 뭐 수백 명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4만 명이 운집해 있는 이것에 떨어지면. 그러면 불안해서 안 갈 텐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군은 다 막을 거야. 그래서 난 저기 가도 안전해. 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 기퉁에 지금 이제 뭐 불꽃 하나 보였는데 저게 아이언돔이 요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서트를 했던 가수는 그 누구도 감히 우리 이스라엘 침묵시킬 수 없다. 우리 군은 다 막는다. 이렇게 이 콘서트 현장에서 무대에서 직접 이런 멘트를 한 겁니다. 자, 세계에서 탄도탄 공격 위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군에서 아이언돔을 긴급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지난 정부 시절에 군에서 소요 제기를 하니까 국방부에서 그걸 뭉개버렸죠. 뭐라고 뭉갰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상황이 다르다. 라고 뭉개버렸죠. 왜? 쟤들은 워낙 북한은 대량으로 쏘니까 이스라엘 아이언돔하고는 안 맞다. 쟤들은 뭐 한두 발 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한두 발입니까? 방금 보셨죠? 수백 발 날아오는데. 그러면서 국내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언돔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비싼 수십 배로 비싼 이런 탄을 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국내 방산업체 돈잔치 한번 해보겠다. 요격탄을 수십억짜리를 만드는데 돈잔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미사일 100발 날아오면 요격탄 200발 날려야 되는데 그 각각에 한 30억씩 한다. 50억씩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또 여유탄 만들어 놓고 수조 원 그냥 먹는 거죠. 국민 생명은 2035년까지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고 방산업체 가 있는 선배 그렇게 해서 희한하게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다라고 결정을 내리고는 밀어버렸어요. 아니 아이언돔 대량 도입하고 이렇게 성공률이 높은데 그렇게 하면서 기술 이전 받고 이렇게 대량 도입하는데 당연히 기술 이전 해주죠. 우리도 폴란드가 대량 도입하니까 기술 이전 해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언돔처럼 값싼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내야 되죠. 지금 그게 아니고 뭐 천군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개량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돈잔치 해보겠다? 와, 정말 나쁘죠. 지금 국방혁신위원회 생겼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안보실장이 70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보 현장에 복귀했어요. 저는 우려를 했습니다. 야, 이분이 만든 국방 시스템인데 이분이 혁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고 또 충분히 자신이 만든 설계한 국방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유연성 있게 바꾸어 나갈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그래 이분은 좋다. 그러나 그 진짜 이제 분야별로 해야 할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분들이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까? 민간위원이라고 하는데 진짜 민간인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다 각 군의 중장급 퇴役군인들이 한 자리씩 앉아 있는데 그 혁신위원회 자문위원회 혁신위원으로 그 중장급 위원들이 현재 참모총장보다 몇 해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했는데 뻔하죠. 야, 후배들 너희들 필요한 거 뭐야? 갖고 와봐. 해가지고 다시 또 위원들께 모아서 야, 우리 빼고 너 빼고 너 빼고 개수 조정 자기들끼리 하고 진짜 필요한 거 말고 야, 육군 40%, 공군 30%, 해군 30% 나누자. 야, 이거 30% 넘자 빼. 야, 이거 40% 넘자 빼. 뻔하게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진짜 혁신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진짜 민간인들 불러서 혁신위원회 만들었다면 제가 걱정이 안 될 텐데 퇴역하신 정말 뭐 현역에 있을 때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다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서 과연 진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자기 혁신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군대인데 전부 다 그게 과연 되겠냐? 그리고 그렇게 60 넘은 별 3개까지 출세를 하셨던 그 군인들이 과연 혁신안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잘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해주기 바랍니다. 후배가 선배가 이거 따지지 말기 바라고 육군이 해군이 공군이 비율 따지지 말고 진짜 혁신해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